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, 베드로 전후서가 과연 어디서 쓰였을까 하는 그 질문 있잖아요. 그에 대한 한 유튜브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베드로가 편지를 바벨론에서 썼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 바벨론일까요? 아니면 뭐 전통적인 해석처럼 로마를 상징적으로 말한 걸까요? 이 오랜 질문을 성경 기록하고 또 역사적인 맥락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이 분석 자료가요. 우리가 흔히 알던 생각과는 좀 다른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. 성경 본문 자체의 증거랑 다른 기록들을 좀 꼼꼼하게 비교하거든요.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서 베드로전후서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보고 또 역사 해석이랑 성경 기록 사이의 관계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 논쟁의 시작점은 역시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. 베드로가 직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썼거든요. 편지 쓰는 장소가 바벨론이다. 그리고 마가도 같이 있다. 이걸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. 아, 네. 말씀하신 대로 본문만 보면 뭐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요. 근데도 오랫동안 교회 전통에서는 이 바벨론이 실제 지명이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강력함이나 세속적인 모습을 빗댄 상징적인 표현. 그러니까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잖아요. 왜 그런 해석의 주류가 됐을까요? 가장 큰 이유는요. 베드로가 진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바벨론에서 사역했다는 뭐랄까 직접적인 다른 역사 기록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. 반면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, 예를 들면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전승이 있거든요. 아, 도마는 기록이 있군요. 네.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는 이게 좀 상징적인 해석이 힘을 얻었던 거죠. 특히 이 로마 상징설은 베드로 순교하고 한 30년쯤 뒤인 서기 96년경에요. 그때 클레멘스 1세라고 로마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후대의 교부들, 그러니까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죠. 그분들 사이에서 점차 좀 확산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내놓는 반론이 진짜 흥미롭습니다. 왜 문자 그대로, 그러니까 실제 지리적인 그 바벨론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걸까요? 네, 몇 가지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. 첫째는 베드로전서라는 편지 자체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. 이게 뭐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이나 비유가 막 가득한 그런 묵시문학이랑은 다르잖아요. 실제 막 고난받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아주 현실적인 위로, 권면의 편지인데 굳이 받는 사람들이 따로 해석해야 하는 그런 암호 같은 지명을 쓸 이유가 적다는 거죠.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했을 텐데 말이죠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직접적인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. 그렇죠. 둘째는 사도 바울의 기록들이랑 비교해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. 이 점을 지적합니다.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20절 보면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다른 사도가 이미 복음 전한 것은 피하려 한다고 했거든요. 네네, 그 구절 유명하죠. 이걸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그 시점, 대략 서기 57년에서 60년 사이인데 그때 로마에는 복음의 기초를 놓은 핵심 사도,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없었다.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여러 편지들 있잖아요. 거기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는데 베드로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. 아, 정말 그러네요. 특히 그 순교 직전에 썼다는 디모데후서 4장, 거기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을 때요.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다고 보는데 만약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왜 언급이 안 됐을까?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동과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7절 내용도 중요한 근거로 나오던데요.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, 즉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, 바울은 무할례자,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약간 역할 분담이 된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.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로마보다는 동방 지역,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함한 그쪽 지역에 훨씬 많이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주된 사역지가 그쪽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. 이런 논리죠. 네, 맞아요. 그 할례자,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직 구분, 이게 베드로의 활동 반경을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.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가 많았던 동방 지역이 그의 주 무대였을 가능성을 확 높여주죠.
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마가의 행적도 이게 또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돼요.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마가가 자기랑 같이 바벨론에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디모데한테 마가를 로마로 데려오라고 요청하거든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그 시점에 마가는 바울이랑 같이 로마에 없었고 베드로랑 같이 바벨론에 있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. 이 자료에서는 종교개혁가 칼벤 같은 분도 베드로전서의 바벨론을 실제 지명으로 봤다고 덧붙이기도 하고요.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내적인 증거들이 있는데도 왜 로마 상징설이 그렇게 오랫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걸까요? 네, 자료에서는 이제 몇 가지 추정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요. 하나는 아마도 초기 교회, 특히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권위를 좀 세우려는 동기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니까요. 그의 로마에서의 활동, 그리고 순교를 강조하는 게 중요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죠. 권위 문제일 수 있겠군요. 네, 또 하나는 그 19세기 말에 나온 코바디스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, 그리고 그걸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있잖아요. 이게 대중적인 인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이 작품들은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좀 문학적인, 극적인 각색에 더 초점을 맞춘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이 논의는 좀 더 넓게 보면 교부들의 문헌 같은 어떤 역사 기록과 성경 기록 자체,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,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. 교부들의 기록, 물론 중요하죠. 중요한 역사 참고 자료인 건 분명하지만 성경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성경 내부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외부의 역사 자료는 성경 기록에 비추어서 좀 분별해서 참고해야 한다.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.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특별한 상징적 장르가 아니라면 성경 본문은 일단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. 이런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. 자, 오늘 분석을 통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장소에 대한 오랜 논쟁과 그 흥미로운 근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. 성경 본문 자체는 바벨론이라고 명확히 지목하는데 오랜 교회 전통은 로마를 가리켜왔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바울 소신을 포함한 성경의 다른 기록들과의 어떤 정합성, 이걸 고려할 때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. 이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. 저는 성경 본문의 내적 증거를 역사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. 그리고 오랜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. 이런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베드로가 편지를 쓴 장소가 실제 바벨론이든 아니면 상징적인 로마든 이러한 성경의 세부 사항에 대한 역사적이고 또 문맥적인 탐구가요.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이러한 탐구가 단순히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이해를 어떻게 더 깊고 또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